시아버지를 몰래 사랑한 며느리, 그 뒤에 숨겨진 모두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진실. 서연이 결혼한 것은 21살, 한창 꿈만을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은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효라는 이름의 의무감에 가까웠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신 부모님께 번듯한 사위를 안겨드려 친척들 앞에서 어깨 한번 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서연이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의 남편 준서는 5살 연상의 대기업 건설 엔지니어였다. 그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서연이 시집온 곳은 전주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2층짜리 양옥집.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기품이 있었지만 집안은 오랫동안 여자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진으로도 뵌 적이 없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박진우 씨. 올해 56에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늘 반듯한 옷차림을 한 과묵하고 점잖은 분이셨다. 서연은 그를 아버님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한 집에 사는 어색한 타인처럼 조용히 인사만 건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시집온 첫날 서연은 어설프게 찬장을 정리하다가 그만 오래된 찻잔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하며 허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더니 이내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찻잔 조각을 쓸어 담았다. 꾸짖음도 힐난의 눈초리도 그 어떤 무거운 말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서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남편 준서는 결혼식을 올린 지 고작 2주 만에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그가 남긴 말은 짧았다. 서연아, 집에 있는 동안 몸 조심하고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셔도 나쁜 분은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 아이, 그렇게 21살의 새댁 서연은 남편 없는 널찍한 집에서 시아버지라는 이름의 낯선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처음에는 곧 익숙해지겠거니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그 집이 너무나 많은 빈 공간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족사진 액자들, 마주 앉아 식사를 해도 3마디 이상 대화가 오가지 않는 적막한 식탁, 그리고 무엇보다 무언가 깊은 사연을 감추고 있는 듯한 시아버지의 그늘진 눈빛. 서연은 시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결코 그런 마음을 품으려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과 길고 긴 침묵, 그리고 무심한 듯 건네지는 사소한 배려들이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불씨를 지폈다. 그것은 금기된 것이었기에 더 뿌리치기 힘든 안개처럼 모호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잦은 기침 소리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서연이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처음 발을 들인 날은 하필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초여름을 알리는 전주의 비는 장대 같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웨딩카에서 내리는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손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작약 부케가 들려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남편 준서가 아닌 검은 우산을 든 시아버지였다. 들어가거라. 감기 들겠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에 닿았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건넨 말이었다. 오래된 양옥집은 작은 마당에 키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담벼락에 덩굴은 세월의 덮개를 말해주고 있었다. 매시간 정각을 알리는 괴종식의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깨뜨렸다. 집안의 모든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지만 여자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로서 차리는 첫 저녁 식사. 서연은 낯선 부엌에서 허둥댔다. 처음 만져보는 시댁의 부엌 살림에 손이 떨려 나무를 묻히다 그릇을 놓칠 뻔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때때로 끓는 물을 따라주거나 가스불을 줄여주었다. 지적도 가르침도 없었지만 그의 소리 없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연 스스로를 한없이 서툰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식사 시간, 남편 준서는 곧 가게 될 일본 오사카 현장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갓 지은 두부 한 조각을 그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는데 어째서인지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비어버린 듯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2층 침실에 누워 기왓장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한밤중까지 거실에서 화상회의에 열중이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아래층에서 시아버지가 뒷문을 열고 빗물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나직한 기침 소리가 이어졌다. 어째서인지 그 기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후로 매일이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 일찍 남편은 업무 준비로 바빴고 서연은 부엌일을 도왔다. 시아버지는 툇마루 앞 작은 화단에 있는 난초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셋이서 아침 식사를 마치면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고 집에는 서연과 시아버지 단둘만 남았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런 생활이 몇 주 이어지자 서연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힌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남편은 이제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집에 돌아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들여다봤다. 신혼 초에 다정했던 손길은 온데간데 없이 잠자리에 들면 등을 돌리고 자기 바빴다. 반면 시아버지는 비록 살가운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매일 아침 그녀가 좋아하는 구수한 향의 녹차를 말없이 타주었고 그녀가 설거지를 할 때면 가장 무거운 냄비는 슬그머니 가져가 대신 씻어주었다. 그녀가 마루를 닦을 때면 낡은 벽 아래 보이지 않는 콘센트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나직이 일러주기도 했다. 그것은 명백한 관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 자신이 완전히 투명인간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서연은 어느덧 밤이 되면 시아버지의 방문 쪽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마치 그의 눈빛처럼 조용하고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 날이었다. 서연은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오전 내내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관자놀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남편이 없는 동안 텅 비어가는 마음을 채우려는 듯 그녀는 따뜻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 갈비찜을 큰 그릇에 옮겨 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핑 도는 느낌과 함께 귀가 멍멍해지더니 식탁 모서리를 잡기도 전에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2층 침실의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얇은 이불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이마에는 따뜻한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다. 시아버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찻잔이 들려 있었다. 일어났느냐? 속이 괜찮으면 이걸 좀 마시거라. 서연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버님, 제가 왜 여기에? 그는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대보았다. 열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서연의 심장이 저릿하게 울렸다. 네가 부엌에서 쓰러져 있었다. 마침 내가 장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부엌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았다. 늘 고요한 호수 같던 그의 표정에 당혹감과 걱정이 역력했다. 그 순간 그는 서먹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픈 딸을 걱정하는 진짜 아버지처럼 보였다.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서연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부엌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고 당부했고 시간을 맞춰 물을 마시라고 일러주었다. 심지어 그녀가 어지럼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뜰 안쪽에 자그마한 깨씹밭을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밤화상 통화를 걸어왔지만 늘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끊기 일쑤였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고 텅 빈 베란다에 홀로 앉아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가는 시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오늘은 생강을 사오실까? 아니면 싱싱한 배추 한 포기를 사오실까? 혹은 달콤한 감 한 봉지를 사오실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사랑해라는 메시지보다 더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서연은 유리컵을 놓치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그녀의 손등을 깊게 베었다. 붉은 피가 솟아오르자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등 뒤에서 나타난 시아버지가 말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따뜻한 소금물로 상처를 소독하고 정성스럽게 거즈로 상처를 감쌌다. 여자 손에 흉이 지면 안 된다. 인생은 길단다. 그의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무겁게 내려앉아 오랫동안 그녀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서연은 감히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날 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다. 강한 바람이 낡은 나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간간히 터지는 천둥 소리에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창문이 덜컹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먼저 자, 나 회의 중이야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는 연락이 없었다. 서연이 막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천장의 선풍기가 멈추고 희미하게 켜져 있던 무드등마저 꺼졌다. 서연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릴 적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던 그녀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더듬거리며 계단 난간을 붙잡고 1층으로 내려갔다.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든 시아버지였다. 낡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나직한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오다 서연을 발견했다. 잠을 못 자는 게냐?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번개를 무서워해서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가까이 다가와 손전등을 그녀에게 건넸다. 방에 들어가서 촛불이라도 켜거라. 창가에는 앉지 말고 바람에 위험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의 바른 방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아직 어둠에 익숙지 않은 눈으로도 곁에 앉은 시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졌다. 그는 폭풍우 치는 밤의 늙은 고목처럼 묵묵하고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얼마 후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준서 엄마도 번개를 무서워했지. 꼭 이런 날이면 부엌에 내려와 촛불 하나를 켜놓고는 준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한 번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 번개는 나쁜 사람만 골라서 때리는 거니까 당신은 내 옆에 안심하고 앉아있어도 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참 다정한 분이셨나 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홀로 슬퍼했던 사람이기도 했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슬픈 피아노 선율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가 왜 오늘 밤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 수 없었다. 빗소리 때문일 수도, 혹은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익숙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한참 후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그 시절에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아버님은 지금과 다르게 사셨을까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그랬겠지. 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줬을 게다. 그리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런 외로움을 절대로 겪게 하지는 않았을 게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서연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하는 그 남자 곁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밤새 내린 비에 씻긴 세상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툇마루 앞 화단의 봉선화 잎사귀마다 영롱한 빛이 맺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를 위해 계란찜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찬장에서 참기름을 찾으려던 그녀의 눈에 선반 높은 곳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다. 자물쇠가 달린 낡은 상자였지만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뭉치, 그리고 갈색 가죽 표지가 달아빠진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일기장이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드럽고 기울어진 글씨체에 자석처럼 시선이 빨려 들어갔다. 1998년 5월 8일. 오늘 그이가 내가 좋아하던 작은 귀걸이를 사왔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준서가 무서워할까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날카롭게 베이는 듯했다. 늘 과묵하고 무뚝뚝해 보이기만 하던 그 남자가 이토록 다정한 사랑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현명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던 단란한 가정.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 서연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아무도 닿지 못했던 그 남자의 과거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선 뒤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시아버지를 어색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시아버지가 아닌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 보였다. 어느 주말 오후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의 먼지를 닦던 그녀는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닮은 것이 아니라 그윽하고 슬픔이 깃든 눈빛, 살짝 한쪽 입꼬리만 올려웃는 미소의 분위기가 소름 끼치도록 비슷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섰. 그는 사진을 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다. 그 사람 이름은 은혜였어. 2001년에 갔지. 준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바람처럼 고요했지만 심연처럼 깊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불쑥 말했다. 서연아,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저 네 마음 편한 대로 솔직하게 살면 되는 게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다. 말 때문이 아니라 눈빛으로. 매일 아침 그가 따라주는 녹차 한 잔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그가 무심코 쓸어 넘겨주던 그 손길로. 그리고 아버님이라는 호칭과 그보다 더 말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심장 박동으로.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더니 뜻밖의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별일 없으면 나하고 장에 같이 가겠느냐. 서연은 놀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먼저 집 밖으로 같이 나가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긴 소매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침 일찍의 전주 남부시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통로,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그의 뒤를 몇 걸음 떨어져서 따랐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걸이로 앞서 나갔다. 단골 채소 가게에 이르자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박 선생님, 오늘은 따님이랑 같이 오셨네요? 아주 그냥 꼭 닮았네. 예뻐라. 서연은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는 가볍게 웃을 뿐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돌아보는 그의 눈빛은 읽을 수가 없었다. 생선가게, 정육점, 과일가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따님이세요? 준서 씨 아내분이시구나. 젊은데 참하네. 부녀가 같이 장 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서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 칭찬의 말들이 기쁨이 아니라 가시처럼 마음에 밝혔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우리 두 사람이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보이지 않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간 아직이 그녀를 불렀다. 천천히 오너라. 사람이 많아 부딪히기 쉽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다정하게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그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고 있었다. 그 눈빛, 그 시선은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던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1미터가 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서연이 새로 사온 연꽃을 화병에 꽂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조용한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남편과의 영상통화는 3분을 채 넘기지 못했다.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끊어진 전화. 서연은 무심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시아버지 쪽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3분 만에 전화를 끊었지만 시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책상 위에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을 가져다 주었다. 연꽃이 참 곱구나. 하지만 화병에 물은 매일 갈아주어야 한다. 꽃이 시들면 보는 사람 마음도 스산해지거든. 그의 말에 서연은 코끝이 찡해졌다. 정작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결혼 생활 속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이 남자가 유일하게 그녀를 바라봐주고 그녀의 존재를 알아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정오였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생선조림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는 맛볼 수 없는 추억의 맛. 그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 시아버지를 위한 자리도 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서툰 솜씨로 생선 비늘을 벗기는데 비늘이 사방으로 튀어 앞치마가 엉망이 되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가 부엌문 앞에 섰다. 생선을 그렇게 오래 만지면 비린내가 밴다. 생강은 있느냐? 내가 손질해주마.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와 손을 깨끗이 씻고는 익숙한 솜씨로 생강을 썰기 시작했다. 도마 위로 얇게 점여진 생강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느새 가슴이 작게 두근거렸다. 시아버지와 이렇게 나란히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아닌 이상하고도 따뜻한 기분이었다. 생선을 졸일 냄비를 꺼내려 몸을 숙이는 순간 양념장을 집으려던 그의 손과 그녀의 손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서연의 심장은 쿵 하고 멈추는 듯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는 딴청을 부리며 국자를 찾았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고요한 부엌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조림의 진한 양념처럼 강렬하고 분명한 무언가가. 그날 점심 생선조림은 놀랍도록 맛있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가장 맛있는 살점을 골라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처음 한 것 치고는 아주 훌륭하구나. 옛날 준서 엄마 솜씨 같아.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 그의 눈 속에서 오래전 그 여인의 그림자를 보게 될까봐. 그리고 그 그림자 위에 겹쳐진 지금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 그날 오후 날이 쌀쌀해졌다. 서연이 빨래를 개고 있는데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크림통이 들려 있었다. 환절기에는 손이 트기 쉽다. 네 손이 건조해 보여서 이걸 바르거라. 서연은 놀라서 크림통을 받아들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다. 옛날에 내가 너무 무심했기에 지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저며오는 듯했다. 그의 말에는 화려한 수식어가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는 급한 회의 때문에 주말에 못 들어가 미안 이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이 도착했다. 잘 지내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무런 안부도 없었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아버지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서의 손길, 크림통을 건네던 그의 눈빛, 생선조림을 칭찬하던 목소리.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켰다. 그녀는 지금 도덕과 감정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미지의 땅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 친척의 제사에 가고 없었다. 며느리가 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텅 빈 2층 집에 홀로 남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 쌓인 공간, 나무 창살 틈으로 햇살이 가늘게 스며들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문을 열자 빛바랜 꽃무늬 종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2000년대 신문지에 쌓인 낡은 물건들이 있었다. 상아색 손수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국화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 희미하게 손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늘 손수건을 셔츠에 넣어주는 걸 잊는 당신에게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필체였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다른 꾸러미를 열자 곱게 다려진 하얀 한복 저고리와 짧은 시들이 적힌 작은 수첩이 나왔다. 모두 시아버지의 아내 은혜 씨의 물건이었다. 순간 목이 메어왔다. 가슴속으로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들었다. 마치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숨결이 닿았던 물건들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 역시 이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수건의 낡은 감촉, 희미한 글씨, 세월의 흔적이 밴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의 숨결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질투도 서러움도 아니었다. 먼저 떠나간 그 여인이 가여웠고 그녀가 남긴 빈자리에 위태롭게 발을 들여놓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여웠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퇴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상아색 손수건이 들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는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화가 나면 늘 저렇게 술을 놓았어. 그러면 나는 그 손수건을 들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곤 했지.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어머님이 원망스러우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그저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다. 제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을. 공간이 다시 고요해졌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스치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툇마루를 비추며 그의 깊은 눈동자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손수건을 옆에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만약 제가 어머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아버님은 두려우신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변덕을 부렸다. 잿빛 구름이 몰려와 막던 하늘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서연이 뒤뜰에서 오이 넝쿨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소나기가 예고 없이 쏟아졌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녀는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간신히 오이 지지대를 붙잡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호스가 튕겨나가며 옷이 흠뻑 젖었다. 서연이 허둥대는 사이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이 펼쳐졌다. 이내 낮고 따뜻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있거라. 바닥이 미끄럽다. 고개를 들자 얇은 스웨터를 입은 그가 우산을 든 채 걱정과 책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뜰 아래로 내려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잡았다. 다 큰애가 이리 부주의해서야. 나무라는 듯한 말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두 사람은 낡은 처마 밑으로 피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며느리라는 사실도 그가 시아버지라는 사실도 잊었다. 그저 상실을 겪은 한 남자와 외로움 속을 걷는 한 여자가 세찬 비를 피해 함께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피하지도 감추지도 않는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춥지는 않느냐? 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로 점점 더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아버님은 저를 기억해 주실까요?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짙은 슬픔이 고였다. 한 번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떠나보낸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란다. 그의 말에 서연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젖은 눈가가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가슴 한쪽이 작게 부서져 내렸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머리를 말렸다. 창밖 처마 밑에 걸린 그의 검은 우산에서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산 하나가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기억을 품게 되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도착 알림이 떴다. 남편이었다. 내일 필요한 서류 좀 미리 챙겨놔줘. 그뿐이었다. 잘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묻는 말 한마디 없었다.
마치 비서에게 보내는 듯한 메시지였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 온 뒤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처마의 등불이 그의 등 위로 부드러운 후광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자문했다. 세상에 이토록 오르면서도 동시에 그릇된 감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금요일 저녁,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시아버지는 오늘따라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을 거르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따뜻한 죽을 끓여 그의 방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0분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익숙한 회색 세단이 대문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남편 준서가 내렸다. 구겨진 셔츠에 퀭한 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들어섰다. 왜 대문을 활짝 열어놔? 날도 추운데.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혹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남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반가움 대신 불안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저녁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준서는 몇 술 뜨지도 않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왜 안 내려오셔? 서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죽 끓여서 방문 앞에 놔드렸어요. 준서는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대로 3층 자신의 서재로 올라가 버렸다. 뒷정리를 하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온해 보이던 이 집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준서는 서연과 함께 자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며 서재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간간히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렸다. 언제부터 부부의 침실이 이토록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을까?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뒤뜰에서 빨래를 했다. 밤새 내린 비로 기와 지붕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낑낑대며 젖은 이불을 짜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찍 일어났구나. 서연이 돌아보며 가볍게 웃는 순간 2층 베란다에 준서가 나타났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뜰에 있는 두 사람을 오랫동안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숨막히게 응축되는 듯했다. 아침 식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찌개가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준서는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간간히 시아버지와 서연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버지, 제 아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준서야, 말 조심하거라. 준서는 피식 웃었다. 저는 조심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 보네요. 제가 예고 없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제 아내랑 같이 부엌에서 계시고 아침부터 뒤뜰에서 정답게 얘기를 나누시고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닙니까?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당신 아내고 아버님은 당신 아버지세요. 우리 모두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텐마루에 앉아 멀리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가 곁에 앉으며 물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으로만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그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준서가 돌아온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그녀를 향한 준서의 의심과 냉기가 담긴 눈초리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오해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고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 준서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USB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서연은 얼어붙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엇이냐, 준서야?
준서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서연조차 알지 못했던 준서가 몰래 설치한 뒤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날, 시아버지가 우산으로 서연을 가려주고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는 장면, 젖은 뺨을 닦아주는 다정한 손길까지.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겁니까? 두 사람, 저를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왜곡될 것이 뻔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소리 없는 영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 준서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마음이요? 그걸 누가 믿어주죠? 누가 이해해주냐고요?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말은 따귀처럼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네가 외로운 건 알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꾸지람 때문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고통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너무 깊이 연민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아무 말도 없었다.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요란했다. 서연은 방 안에 웅크리고 누워 생각했다. 자신은 죄인일까? 시아버지에게서 따뜻함을 느낀 것이 잘못일까?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인생에 감동한 것이 죄일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건 준서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남긴 물건이다. 언젠가 이 집에 들어온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했었지. 서연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은팔찌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기울어진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다면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사세요.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 때문에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에는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실한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준서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흘렀다.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시아버지는 말이 더 없어졌고 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부엌에 있던 서연은 문을 연 시아버지의 숨막히는 듯한 정적을 느꼈다. 이내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당신. 서연이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0세에 가까워 보이는 고상하게 쪽진 머리에 짙은 색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이 준서와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준서의 친어머니 김수진 여사였다. 집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다. 김 여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우물처럼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집 며느리 생각보다 곱네. 시아버지가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세 사람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다. 형식적인 안부가 오간 뒤 김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가씨하고 내 전남편, 아니 시아버지 사이의 소문 진짜야 가짜야? 서연은 숨이 멎었다. 시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씨, 말이 지나치군. 김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내가 확실히 하려고 묻는 거예요. 준서가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거의 정신 나간 사람 목소리로. 엄마, 만약 내 아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내 아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묻더군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가씨, 내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알아? 서연이 고개를 젓자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도 더 이상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과거의 시아버지는 점잖았지만 무뚝뚝한 남자였다. 그녀는 따뜻한 포옹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침묵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고 이 집을 떠났다. 하지만 당신 시아버지는 날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홀로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었지. 김 여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군가를 조용히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야. 솔직하게 살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보며 처음으로 동감의 눈빛을 보냈다. 아가씨도 마찬가지야. 진심이라면 도망치지 마.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알아야지. 그 만남 이후 서연은 마음속에서 큰 폭풍을 겪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은혜 씨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는 비로소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여인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었다. 아무리 진실한 마음이라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파괴가 될 터였다. 다음날 새벽, 서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시집와서 처음 맞은 설날에 찍었던 낡은 가족사진 한 장. 그녀는 모든 것을 작은 배낭에 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집을 나서는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뒤뜰 오이 넝쿨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은밀한 감정이 시작되었던 그곳. 그녀는 마음속의 모든 혼란을 그곳에 남겨두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다. 1시간 뒤 시아버지가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러봅니다.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후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사이의 감정이 비록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곳에 닿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우리는 피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준서 씨의 아내이고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품고는 아침이면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대로 머문다면 제 마음속의 마지막 올곧음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서입니다. 훗날 저를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올바른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던 유일한 분.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서서 가슴을 쥐었다.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 집을 떠난 서연은 부산으로 향했다. 번화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 그녀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한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를 아는 사람도 그녀를 판단하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서연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준서의 친구였던 민준을 우연히 다시 만났다. 그는 서연의 결혼식 때 먼발치에서 그녀를 보았던 사람이었다. 민준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서연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회사에 콘텐츠 기획자 자리가 비었다며 함께 일해볼 것을 제안했다. 서연의 글쓰기 재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민주는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상사였다. 그는 서연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그녀의 회사로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자신은 좋은 아들도 좋은 남편도 아니었다며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서연의 외로움 역시 보지 못했다고. 두 사람은 담담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 후 민준을 통해 시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서연의 행복을 비는 마음과 함께 민준이라면 그녀를 잘 보살펴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들아, 내 며느리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문장에 서연은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오랫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온 옛 연인 하윤이 있었다. 하윤은 서연을 찾아와 민준과 자신이 곧 결혼할 사이라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내밀었다. 서연의 마음은 또다시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과거에 빚이 있는 사람과 함께할 자신이 없다는 쪽지만 남기고 다시 잠적했다.
민주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며칠 뒤 자갈치 시장의 한 구석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도망치지 마, 서연아. 민주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윤과는 이미 몇 달 전에 완전히 끝난 사이이며 사진들은 모두 과거의 것이라고. 서연에게 상처를 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했다. 네가 날 믿어준다면 증거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두 사람은 시장의 소음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연이 물었다. 이번에도 끝까지 함께 갈 자신 있어요?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를 기다리며 15년을 혼자 걸어왔어. 함께라면 내 인생의 끝까지 갈 거야. 몇 달 뒤 서연과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는 전주, 시아버지가 계신 그 집의 마당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오래된 감나무 아래 몇몇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했다. 멀리서 시아버지가 하얀 셔츠 차림으로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서연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한때 길을 잃었던 딸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는 무언의 인사였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옛날에 상상이나 했어? 다시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내 심장은 준서 씨랑 같이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죽은 게 아니었어. 그냥 나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 민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더 이상 남몰래 눈물 짓던 어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가진 한 명의 강인한 여인이었다. 인생이란 때로 예기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진실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사람도 진심 어린 기다림과 용서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